처음에 제가 장사는 대학생 때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원래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고 어머님이 이제 은퇴를 좀 하실 시점에 이제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내가 같이 창업 준비를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여러 아이템을 서치하다가 그 다음에 학원 형님이 우연히 저를 이제 셀프 병맥주 전문점으로 불렀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아이템이 괜찮지 않냐 막 제가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돈도 한 1억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요거 아이템 괜찮지 않냐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이제 처음에 맥주 창고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됐죠. 26살 때 창업을 했죠. 2011년 4월에 창업할 때 힘든 거 그러니까 맞아요. 좀 힘들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무시를 많이 당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이제 구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25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경험도 없었어요. 거래처 개념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좀 나이 드신 창업자분들이 말하는 용어를 막 제가 써댔어요.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대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권리금이 얼마예요? 이런 것도 뭔가 굉장히 좀 능숙한 창업자처럼 보이려고 여기 피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쓰는 창업 용어를 내가 쓰는 거죠. 네. 5살 때 60대 이상 창업자들이 쓸만한 달고 다른 창업자들이 쓸만한 그때가 이제 교대 상권이었는데 가보니까 번화가에서 제가 그냥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늘 들어가야 되지? 길거리에 이렇게 호프집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상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상권을 정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선호도 있고 잠실세내도 있고 교대도 있고 이제 상권이 정해졌으면 가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막막했죠. 그래서 부동산을 고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고 결론은 그래서 안 좋은 데 들어갔어요. 그냥 싼 데 들어갔어요. 거의 공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잠실세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잠실세내 지금도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가 달아놨던 간판이랑 공사했던 그대로 좀 돼 있고 가게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리를 잘 고르지는 못했죠. 시작은 했으나 난항을 좀 겪었죠. 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그 형님네 가족분들도 자리를 처음에 보고 나서 저기 안 되겠다고 문이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장사를 잘했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손님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손님이 어떻게든 웃게 해드려서 여기서 와 이런 맥주를 먹어봤네 라는 거를 느끼게 해놓고 보내드렸지 그냥 여기서 손님 왔다고 방치하고 알아서 꺼내 드시면 됩니다 하고 카운터 가서 계산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방식으로 안 했어요. 사실 이 구조는 품이 많이 안 들어야 되는 구조였는데 맥주 창고는 여기다 품을 저는 엄청 들인 거죠. 근데 가격은 싼데 서비스까지 좋고 막 어디에도 막 정말 비싼 바에 가도 설명 못할 법한 맥주에 대한 설명을 막 장황하게 스토리텔링을 해버리니까 손님 입장에서 여길 또 안 오냐고. 그러니까 자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점점 쌓이다가 웨이팅까지 걸린 거죠. 병맥주로만 4,800만 원 팔았어요. 그러니까 병맥주는 저희 상권 내에서 판매량이 탑이었죠. 병 치우는 청소 아저씨들이 가게를 올려다 봤다니까요. 이 상권 내에서 이렇게 병맥주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장사를 한 2년 3년 안 좋은 자리에서 해보니 내가 어차피 여기 나가서 권리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더 주고 어차피 나 나갈 때 받아 나갈 수 있는 돈이었는데 괜히 무권리 자리 들어왔다가 심지어 2층이었죠. 제가 나갈 때는 권리금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업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우후죽순 저랑 비슷한 컨셉이 생기고 일단 비슷한 컨셉이 생기니까 저보다 자리가 좋잖아요. 권리금이 더 비싸거나 더 메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는 오토로 돌려도 제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서비스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비슷한 가게들이 메인 자리에 많이 생기니까 제가 자리 싸움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맥주 창고라는 아이템으로 더 미래를 볼 수는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제는 한국이 수제 맥주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수제 맥주집 보틀컴퍼니라는 브랜드를 오픈을 처음으로 하게 되죠. 보틀컴퍼니는 잘 됐죠. 잘 됐는데 제가 이제 맥주 여행을 갔다 와요. 뉴욕이랑 필라델피아 쪽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선진 수제 맥주 문화를 봤죠. 한국도 그때 당시가 한 12년 전이니까 한국도 이제 이런 수제 맥주 그때 뭐 편의점이고 뭐고 그 매장에서도 파는 데들이 많이 없었어요. 한국도 이런 수제 맥주 양조 시장이 열리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내가 잘하는 건 소매업이니까 맥주 소매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보틀컴퍼니를 창업하게 된 계기인 거고 그리고 너무 비싼 맥주 라인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보틀컴퍼니는. 결론은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한 달, 두 달 했을 때 매출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맥주 창고에 오셨던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왔다가 막 30분 먹었는데 막 9만 원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턱을 낮춰야 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맥주뽕을 좀 빼야겠다. 대중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구성 라인업으로 다시 재편을 하자라고 해서 수제 맥주를 다시 그렇게 개편하고 매장도 다시 그냥 홀 위주 컨셉으로 제가 다시 수정하면서 매출이 안 나오던 거에서 갑자기 2배 뜨고 이제 막 5천만 원 막 이렇게 돼서
매출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옛날에 그 맥주 창고가 웨이팅했던 것처럼 다시 웨이팅하는 매장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웨이팅을 만들었죠. 그 과정은 이제 2호점을 하게 된 과정이었어요. 제가 그때가 매장이 하나였잖아요. 원래 맥주 창고에서 시작하던 매장에서 수제 맥주집으로 업종 변경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 수제 맥주집으로 나갈 때 1층으로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업종 변경이었던 건데, 건물주분이 그때 굉장히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위에 사셨거든요. 전 그 이후로 건물주가 위에 살면 절대 거기 안 들어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은 10년이지만 그때는 5년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거셨어요. 막 나중에는 막 간판 치우라고 막 하고, 나도 막 밤장사해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그리고 막 건물 무너지니까 맥주 많이 올리지 말래요. 그 말이 됩니까? 2층에서 장사하는데 맥주 진열해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건물주의 소위 말해 갑질이었죠. 갑질에서 못 이겨서 내가 어차피 여기에서는 오래 장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호점을 준비하게 돼요. 정말 그것도 떠밀려서 하게 된 거죠. 왜냐면 2호점 가게 하나 할 때 2호점 하기 되게 무서워요. 어쩔 수 없어서. 왜냐면 여기서 미래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이 장소에서 오래 장사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건물주랑 한번 싸우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 결심을 했죠. 내가 여기서 어차피 오래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때도 1층을 한번 들어갔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꽤 좋은 메인 라인에 2층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보틀 컴퍼니라는 매장을 운영하다가 두 번째 빅보틀 컴퍼니라는 매장을 오픈하게 되죠. 그래서 2호점으로 보틀 컴퍼니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가게를 하나만 하다가 2개로 되는 시점으로 그 다음 스텝은 넘어갔어요. 저희 점주님들은 어떤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저희가 이미 다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데, 그때 제가 그냥 혼자 개인 창업이었잖아요. 그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제가 다 해결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데, 밤 11시에 누전 차단기가 나갔어요. 당연히 전기업체들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러면 누전 차단기를 쳐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누전 차단기를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에 누전 차단기를 쳐서 찾아갔어요. 누전 차단기 파는 데를 갔더니, 그때는 성수 어디를 갔던 것 같은데, 도착하고 나니까 누전 차단기 공장 앞을 내가 간 거예요. 근데 밤 11시에 누전 차단기 공장이 열려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도 이상해. 왜 갔는지. 그렇죠. 그 정도로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매장 하나 할 땐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창업 초기 때는. 근데 매장 2개 할 때는, 매장 하나 할 때는 사람 관리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맞잖아요. 이게 사람 관리가 죽어 나는 거잖아요. 장사는 이거 하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를 할 때는, 그래? 야, 너 나가. 내가 하면 되지. 였는데 이제 매장이 2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나가. 내가 하면 되지가 안 돼. 가게를 하나 닫아야. 그때 당시 제가 얻은 가게도 그 2호점을 하시는 사장님 가게였는데, 가게 2개 하시는 사장님 가게였는데, 일주일인가 2주일째 문을 안 열고 있는 걸 인지를 못 하다가 나중에 그 부동산 업자분이 그 원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요새 왜 문을 안 여세요? 가게 내놓으셨어요? 이러다가 내 가게 2호점 문이 안 열렸어요? 해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급하게 내놓으신 매물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내놓은 매물에 저도 되게 좋은 가격에 들어갔고, 그분도 가게 2개 하다가 관리가 안 돼서 급하게 처분한 거죠. 가게 2개 하면서 저도 그런 고통을 겪었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저는 근데 가게 하나 할 때부터 꿈이 컸어요. 어차피 저는 처음 장사를 하면서부터 저는 기업가가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막 벽에도 매장 하나 할 때 붙여놓고 그랬어요. 뭐 나는 연매출 5천억의 회사를 만들 것이다 하면서 막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막 술 먹는 분들이 이거 보시고, 아, 여기 사장 마인드 좋네,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맥주 창고를 하다가 독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커졌죠. 확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매장 하나 할 때도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재밌게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어쨌든 작은 기업이나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 저는 장사 하나 할 때부터 회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장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로 결국은 넘어가는 단계가 됐던 거죠. 근데 단 그건 있었어요. 제가 개인 매장을 할 때 앞에 그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치킨집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 뻘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오픈한다고 인사를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6개월 만에 폐업한다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마지막 인사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뭐 6개월 만에, 심지어 나는 저 자리 들어가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1층 자리인데 왜 폐업하시냐. 저희도 지금 2층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니까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신대요. 아니 근데 저거 보니까 화덕도 뭐 정말 비싼 돈 주고 설치하시고 다 공사하시고 하셨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뭘 컨설팅 해주는 게 없었냐 물어봤더니 뭐 연락도 안 온대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구나. 근데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저렇게 방치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됐던 계기가 됐고, 거기에 이제 어차피 저는 기업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사실 프랜차이즈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계기가 돼서 이제는 내가 정말 프랜차이즈를 좀 시작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게 이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수제 맥주를 1리터 보틀병에다 담아줬었어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단순하게 보틀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회사가 되고 싶었다고. 보틀 컴퍼니인데, 지금 저는 간판을 봤을 때 3초 안에 거기서 뭘 파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딩을 해요. 근데 보틀 컴퍼니 뭐야? 병 파는 데인가? 병 만드는 회사인가? 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뭐 이름은 심플하고 뭔가 이쁜 것 같은데, 뭔가 좀 세련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름 자체가 대중성이 있는 이름인가라고 했을 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뉴욕으로 시장조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느꼈던 어떤 인테리어 공간과 그런 감성을 연출할 만한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 구조를,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 거기 뉴욕에 직영점 한 3개 정도로 운영하는 랜돌프 비어라는 펍이 있어요, 미국에.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볼, 처음에는 이제 아저씨 심볼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시장조사 때 만났던 아저씨의 옆모습을 그리고 해서, 그때 뉴욕에서 갔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조금 더 명확한 직관적인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랜돌프 비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게 2018년도였죠. 제일 큰 변화는 일단은 우리의 어떤 브랜드 컨셉이라는 게 좀 명확해졌던 것 같고, 프랜차이즈 하면은 줄을 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리 저보다 사업으로 먼저 전향한 제 경쟁업체들이 있었어요. 이미 자리를 다 잡은 상태였고, 제가 좀 늦게 들어가긴 했죠. 저도 어찌어찌 뭐 영업을 하다가 이제 가맹 1호점을 오픈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맹점을 쭉쭉 오픈하게 된 거죠. 제가 그 다음 이제 직영점도 오픈을 했잖아요. 야탑점, 서현점, 1층 매장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랜돌프비어 야탑점도 하고, 그러면서 직영점을 하고 프랜차이즈들 코로나 때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당시 제가 랜돌프비어를 했을 당시에 뭐거든요. 그때 하이볼이랑 위스키가 되게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왔어요. 저는 주류는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예를 들어서 우리 맥주 창고, 그다음 봉구비어 같은 컨셉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 이제 수제 맥주 브랜드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그 다음이 저희가 이제 랜더풀비어에서 하이볼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판매 데이터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하이볼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이볼 시장이 열리겠구나 라고 해서 도쿄로 가서 브랜드를 기획하게 되고, 지금 마스터 하이볼 이자카야 브랜드를 기획하게 된 거죠. 결국은 처음으로 제가 1억 넘는 집을 해봤죠. 뭐 봐서 1억 7천 이상 매출을 올렸고, 1억 이상 매출을 올려보니까 돈 들어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 마스터 하이볼을 하면서 저희 회사 체계를 조금 더 잡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자카야를 오픈하는 기간 동안 제 직영점은 사실 그냥 알바들한테 거의 맡겼는데, 2년 동안 그 수익률이 700에서 1000만 원씩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 직영점만 해도 지금 6년째인데 매출이 안 꺾이잖아요. 그리고 가맹점들도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매출이 꾸준하게 되고 순이익이 너무 좋은 걸 보고, 그리고 점주님들이 대부분 다 프로토야. 그러니까 확장 모델로서는 지금 랜돌프 비어가 시기고 주요 창업 트렌드에 맞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지금 랜돌프 브랜드를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마진이 좋죠. 맥주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당연히 크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장 하나 두 개 할 때 직원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매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단순화시켰어요. 랜돌프 비어 난이도가 진짜 현저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알바로도 돌아가니까 그게 지금 어떤 이 구조가 안정적이고 인건비가 확 낮춰지는 거지, 다른 술집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프로토로 해도 20%대 미만으로 지금 인건비가 나오니까, 이제는 저는 1억 파는 게 중요한 게, 1억 7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젠 불경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제 맥주 창업은 프로토로 쉽게 돌릴 수 있고, 매출이 높지 않아도 이익을 프로토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판단하고 지금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기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매출보단 이익이다. 이익적인 판단, 그런 판단을 했을 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가맹 점주님들도 보면 장사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2천만 원씩 가져가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사장님 나오면 매출 한 얼마나 빠지실 것 같아요? 한 3,400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수익이 한 3,400 줄어드는 거네요. 3,400 줄어드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3,400 빠질 것 같냐? 뭐 매출이 한 10%에서 20%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나와서 3,400이 빠지더라도 회계 관점으로는 대표님이 가게를 하나 더 하는 게 맞는 거다. 왜냐면 진짜 장사를 잘하시고 2개를 하시면 잘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궁극적으로 장사를 또 오래 하려면 내가 다점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게를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잘 하시는 분이면 이익 관점에서 내가 3,400 마진 들 보고 가게 하나 들면 나 여기서 2천만 원, 1,000만 원 더 남잖아요. 또 좀 그런 회계 관점으로 경영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5년이 되고 나서 프랜차이즈는 쉬워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쉬워야 되는데 손님이 와야 돼. 손님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와야 되는데 남아야 돼. 이게 어려운 지점인 거예요. 쉬워야 되는데 손님은 와야 되고 손님은 와야 되는데 이익은 나야 되는 거예요. 쉬워야 되는데 손님은 왔어. 이익이 안 나. 반대로 쉬운데 손님이 안 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타이볼과 랜드푸비오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딱 15년 차가 됐는데 정말 많이 느끼게 된 한 해인 것 같아요. 2026년이요. 일단 2026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랜돌프비어 브랜드와 마스타이볼 브랜드의 확장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마스타이볼 하면서 본사 조직 체계가 제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말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터치 안 해도 알아서 잘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장사 잘하시는 분만큼 뒤에서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게 잘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 떨궈내고 뭐 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분이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셨고 그럼 2년 동안 우리는 이분이 폐업하지 않게 돈을 벌 수 있게 계속 본사에서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직 체계를 지금 만들었고 그 만드는 거에 있어서 더 이거를 기존에 있는 점주님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5%, 10%, 20%, 30%, 50% 늘릴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본사 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개발과 서포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직 체계를 이제 그런 점주님들을 정확히 서포팅해 줄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고 그 조직 체계 안에서 랜더포비어랑 마스타이볼 브랜드를 확장하는 게 지금 2026년 목표죠.